저는 소설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은 겨울 하면 어떤 색깔이 떠올리시나요? 흰색? 그렇죠. 저도 흰색. 그렇죠. 사실 저는 주제가 이제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저희 의사소통의 문제가. 맞아요. 제가 좀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서. 근데 이제 주제는 사실 눈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제 한번 맞춰보자 하고 여쭤봤는데요. 제가 우선 갖고 온 책의 제목은 엘리 스미스의 겨울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책을 볼 때 표지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표지에 먼저 끌림이 있으면 모르는 작가여도 읽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표지나 아니면 뭐 소개 문구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서는 구매해서 읽고 좋았던 책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책의 표지는 혹시 모지스 할머니라는 분 아세요? No. 모르시나요? 그럼 한번 모지스 할머니는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림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나 약간 알 것 같아. 난 모르겠어. 되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림을 늦게 시작한 할머니 분이 계신데 아무튼 그분이 그린 그림이 표지예요. 그래서 되게 겨울 느낌 나는 하얀 눈이 쌓인 어떤 마을의 전경이 이제 이 책의 표지인데요. 이 그림이 굉장히 좀 아름답고 책 표지에 이 그림과 어울려서 책의 제목이 써 있는데 이게 저한테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고르게 됐고 사실 겨울하면 흰색이 떠오르고 눈이 그냥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의 색은 그런 흰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초록도 겨울의 색이구나 라는 걸 어떤 그런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점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초록이 겨울의 색이려면 크리스마스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소나무. 약간 그 부분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겠고요. 이 책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해요. 시는 죽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또 막 모모는 죽었다. 모모는 죽었다라는 문장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뭐 사랑은 죽었다. 죽음은 죽었다. 시는 죽었다. 뭐 계속 이렇게 실로 많은 것이 죽었다. 이렇게 하는 이런 죽었다라는 문장을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중년의 여성이 작은 아이의 머리통만한 유령, 머리만 있는 유령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아까 뭐 제목하고 표지만 보고 골랐다고 했잖아요. 책의 뒷면에 약간의 설명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뭐 저는 그런 정보만 듣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런 죽었다라는 문장과 갑자기 영국도 죽었나? 그런 문장도 있을 수도 있어요. 유령도 나오고 도대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걸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읽기 시작했어요. 중반 가기 전까지는 내가 책을 잘 선택한 게 맞나 이제 잘 빠져들지가 않더라고요. 얘기에 익숙해지는 어떤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이 소설 속 세계, 이 작가의 문장이라든지 문체에 익숙해지고 나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이 책은 뭐 그 문장이나 익숙해지는 것 외에도 중반에 이르러서 책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갑자기?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당시에 막 너무 좋아서 인스타에 막 올렸었거든요. 스토리에. 짧은 메모를 했는데 조음이 이렇게 훅 하고 다가오는 이야기다. 바싹 갑자기 코앞에 쑥 다가오는 소설이다. 뭐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제 이 소설 겨울에 줄거리와 인물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겨울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근데 사실 한 명이 더 언급이 되긴 하지만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실제로 등장하는 인물은 4명이어서 네 분을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무엇은 죽었다 이런 문장이 쭉 이어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문장을 말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아서라는 이름의 어떤 남자이고 이름은 아서지만 주로 아트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인물이에요. 아트는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는데요. 그 블로그의 제목이 이름이 아트 인 네이처
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근데 사실 이 아트는 되게 블로그에 쓰는 내용들이 좀 진정성이 없고 약간 가면을 쓰고 허위에 가까운 내용들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실질적으로 경험한 게 아닌데 약간 뭔가 있어 경험한 것처럼? 네, 경험한 것처럼 진짜 지금 그런 것처럼 약간 있어 보이게 보여지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어서 허세가 있나요? 네, 허세가 좀 있고 음. 이기적이고 좀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트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연휴에 애인이 있는데 샬럿이라는 애인하고 같이 코넬에 있는 어머니 소피아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소피아에게 연인인 이제 샬럿 이제 소개하고 함께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 연인인 샬럿과 헤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좀 이기적이었던 아트와 달리 샬럿은 이민자와 난민을 좀 연민을 하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좀 사회 참여적인 인물이었어요. 근데 아트는 되게 허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타인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안 하는 인물이어서 갈등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 샬럿은 이제 아트를 떠나게 돼요. 근데 이 어머니 소피아와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었던 아트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피어싱을 막 여러 개 한 여성 이름은 럭스인데요. 럭스를 만나게 되고 갑자기 아르바이트 제안을 해요. 애인인 척 해달라? 맞아요. 샬럿인 척 대행을 해달라. 그래서 자기랑 같이 크리스마스에 코넬의 어머니 집으로 같이 가면 일당을 주겠다고 하고 럭스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함께 이제 어머니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니 장기 밀매를 할 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덥석덥석 남의 집을 찾아갑니까? 장기 매매 생각도 안 했는데. 럭스가 왜 아트의 말을 이제 제안을 받아들이고 가게 됐는지도 소설 끝에 잠깐 언급이 되는데 약간 아트가 풍기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에서 럭스가 받은 느낌이 있어서 같이 간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아트의 어머니인 소피아는 코널에 그 되게 큰 저택을 소유한 이제 저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아주 수완이 뛰어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중년 여성이에요. 방이 여러 개 있는 이 저택에 그냥 혼자 살고 있어요. 아트는 왜 그러고 산대요? 그리고 아무튼 이 소피아는 되게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고 이제 소피아한테 언니 아이리스라는 언니가 있는데 되게 정반대인 사람이에요. 아이리스는. 근데 이 아이리스가 소피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정부와 타블로이드 언론이 떠먹여주는 대로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피아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리스는 샬럿하고 비슷하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고 되게 진보적인 성향이고 운동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오랫동안 저항의 정신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피아와 굉장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대립하고 갈등하다 결국은 인연을 끊고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소피아에게 어느 날 아까 말했던 그 유령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몸뚱아리는 없고 머리만 퉁퉁 떠있는 유령이 보여서 처음에는 그 유령이 되게 작게 왜 우리 저희 뭐 가끔 눈에 까만 거 보이는 나이가 들면 까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조그맣던 게 커지면서 어린이 머리통만한 유령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거 약간 시력에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안과 검사도 받아봤지만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그냥 체념을 해요. 그래서 이 머리통이랑 같이 지내면서 약간 신경쇠약증 같은 게 있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이 머리통 유령에게 위안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전혀 무섭진 않나 보네요. 네, 왜냐면 이 유령이 약간 애교 같은 것도 부리고 그래서 같이 머리통을 끼고 자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부분까지도 이 소설에 빠져들지 못했었어요. 갑자기 막 유령이 나오고 도대체 이 유령은 뭐지?
뭔가 맥락을 네. 좀 잡을 수가 없네요. 네, 맥락을 좀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 여튼 이런 소피아가 있는 집에 샬롯을 대신해서 온 럭스랑 아트가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럭스가 딱 봤을 때 소피아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보였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 먹을 만한 것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고 집안도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럭스가 아트한테 이제 오면서 어머니에 대한 정보와 이제 샬롯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정보를 듣고 왔거든요. 근데 이 소피아에게 언니인 아이리스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리스한테 연락을 해요. 크리스마스 연휴에 오라고. 럭스가 네, 아이리스한테 네. 아주 음. 외향적인 사람이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는 그래도 될까 했는데 럭스는 그래도 된다고 하면서 불러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인 거죠, 지금 사실. 네, 연락을 안 했던 상태인 거죠. 음. 물론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연락처라든지. 그리고 아트랑 아이리스는 좀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연락을 한 데까지도 저는 그렇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처음에 이 소설에 빠지지 못했던 것 중에 조금 맥락을 잡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이게 1960년대 영국 사회의 모습하고 지금 약간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을 이제 오가면서 타임라인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피아가 약간 신경쇠약증적인 증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피아가 자꾸 과거의 기억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어렸을 적이나 젊을 때의 기억들을.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과거 영국에서 있었던 뭐 핵폐기 운동이라든지 어떤 약간 사회적인 운동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좀 멋있기도 하고 약간 오락가락하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푹 빠지지 못했는데 전 사실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게 없었어서 그냥 영국이 EU를 탈퇴했다. 이 정도만 그냥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렉시트를 좀 더 알아봤어요. 좀 찾아봤더니 사실 영국에서도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대립이 되게 컸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찬성 쪽으로 가게 된 이면에는 우선 영국도 과거보다 좀 더 살기가 어려워진 부분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던 원인, 어떤 탓을 이민자들한테서 찾고 이로 인해서 이민자에 대한 증오도 높아지고 혐오감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동력이 되어서 정치인들이 우리가 더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약간 지킬 수 있는 약속일지 모를 약속을 하면서 브렉시트가 이제 결국 찬성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수 정권의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그거를 법안을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올려는 놨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을까. 이 소설에서 브렉시트로 심화된 영국 현대사회의 모순하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난민이라든지 이민자나 아니면 어떤 혐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책 읽으면서 제가 속한 사회도 좀 돌아보고 생각을 하게 해주었는데 이게 좀 소설 속에 들어가는 진입장벽이 좀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소설에 몰입을 하기 전인데 약간 이미 그런 생각들을 막 하게 돼서 그런가요? 사실 내가 속한 우리 사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건 이 책을 다 읽고 나서의 일이지만 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갈 때 이 외국 소설 읽을 때 좀 문제점인 것 같은데 내가 속한 사회의 이야기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그 모국이었다면 좀 더 잘 와닿았을 내용들이 조금 덜 와닿았다는 점? 세세한 사항들을 모르니까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좋았다는 거는 약간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어도 좋게 다가왔다는 것은 이 소설이 그래도 잘 쓰여진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시점에 이렇게 확 다가왔던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예, 합니다. 예. 아까 러스가 소피아의 언니인 아이리스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큰 대저택인 소피아의 집에 다 모이게 돼요. 럭스, 아이리스, 소피아 그리고 아트.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그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 조금씩 변화하거든요. 럭스로 인해서 약간 럭스가 이 세 인물들을 좀 녹이는 존재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내용을 좀 아직은 이야기해 좀 안 잡혀. 그렇죠.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아트는 소피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소피아가 싫어할 만한 행동을 미리 안 해요. 근데 럭스는 이제 소피아는 계속 혼자 고립되어 있으려고 하는데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소피아가 먹게 하기도 하고 음식을 잘 안 먹거든요, 소피아가. 아트와 럭스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트의 어떤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깨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리스와 소피아 사이에서도 누구 한 사람이 더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 둘을 연결해주는 약간 다리 같은 존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소설을 읽으셔야지 아실 그래도 수가 그래도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말을 해줘야 우리가 좀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낯선 존재가 나타나서 뭔가 그 단절된 가족들의 관계를 치유해주는 건 죽었던 아이의 혼령이 씌어서 뭐 이렇게 된다던가 아니면 미래의 아니에요. 손녀가 타임머신을 아니에요. 타고 와서 갑자기 그런 쪽으로 가지 말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아? 근데 이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쉽게 되지 않는 일인데 뭔가 큰 대단한 그런 걸 한 건 아니고 되게 작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어떻게 한 번에 뭔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엄청 납득이 갑니까? 저는 좀 납득을 잘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납득이 잘 됐어요. 왜냐면 럭스랑 같이 지내면서 소피아와 아이리스가 지금 이렇게 불화하던 시기 이전에 어렸을 때 같이 했던 어떤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그 아이리스가 되게 저항적이고 운동가고 소피아랑 반대되는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이 소피아와 아이리스가 서로 성향이나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둘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회상하고 하면서 서로 여전히 좀 투닥거리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받아들이거든요.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이 책에 빠져들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좀 불친절한 소개가 될 수도 아니, 있겠지만 그 뭐 대단하고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는 관계에서는 뭔가 되게 작은 계기만 있더라도 관계가 조금 변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영찌님 말이 맞아. 이 소피아, 아트, 아이리스 서로 왜 이 사람은 이럴 거다라는 게 사실 가족들 사이에 있잖아요. 뭐 저도 그렇거든요. 엄마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반응할 거야. 그래서 뭐 말을 안 한다거나 하는 게 있는데 가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말을 했을 때 전혀 다른 이제 행동을 하시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너무 이 사람을 고착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도 저도 좀 다르게 한번 더 행동해 보게 되는 게 나이가 좀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책을 볼 때 그 이야기도 매력을 느끼지만 다른 자잘한 요소들의 매력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좀 앞에서 잘랐던 부분이 있었고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겨울하면 흰색이나 어떤 문칠색인데 여기서 초록을 겨울의 색이라고 말한다는 거 저는 책에서 이렇게 색
이미지가 표현될 때, 묘사될 때 그런 문장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까 이제 약콩님이 말하신 것처럼 딱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초록색 가시 같은 이파리에 빨간색 열매 달린 그 네. 아시죠? 호랑가시나무? 그 잎에 초록빛이 있고 저 그리고 그것도 생각났어요. 아까 그 읽어주신 부분에서 초록빛 이끼여도 좋을 것 같다면서 네. 아이슬란드 갔을 때 폭신폭신한 네네. 느낌. 거기에 그래요? 그 추운데 이제 초록 이끼로 바위들이 다 덮여 있어가지고 약간 겨울왕국에 네. 트롤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맞아. 사실 아까 그 문장도 이 초록 얘기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문장이었어요. 지금 얘기해드릴 문장에도 이끼가 나와요. 토양도 초록으로 빚어져 있는 걸 하면서 이끼, 조류, 지류, 곰팡이, 초록, 꽃이 있기 전에 이제 만물이 띄었던 색깔이자 최초로 생겨난 나무들의 빛깔이었지. 그래서 나뭇잎도 없고 바늘만 달린 나무, 냉기와 온기가 교차하는 와중에 첫 번째 휴지기에 자른 나무, 그러니까 나무의 원조격인 그 나무들은 이 세상이 초록 이외의 다른 색상을 발명하기도 전에 자랐지. 그래서 홀리라고도 부르는 호랑가시 나무 잎의 초록빛이 열매의 붉은 빛을 만든 셈이야. 이런 문장을 말하거든요. 저는 그냥 이런 문장을 읽으면 그냥 벅차오릅니까? 뭐랄까 그 색대비가 생기고 이미지가 그냥 딱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이 초록 색깔과 붉은 빛깔의 강렬한 대비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올라서 반짝반짝해져요. 우리 이제 맨날 이렇게 봄, 여름, 겨울 이런 거 끝내고 색깔 시리즈로 갑시다. 네. 색깔 한번 빨강, 할까요? 파랑 뭐 이런 걸로. 그런 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엄청 싫어하는 스타일의 문장이거든요. 그래요. 제가 약간 시각적인 상상력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소설이나 책의 풍경 묘사 같은 거가 네. 최대한 간결한 게 좋아요. 초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저는 그런 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묘사를 좀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소설 초반에 막 이런 풍경 묘사 같은 게 막 장황하게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잘 못 넘어갑니다. 그 책에 잘 못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스킵해요. 스킵해야 돼. 차라리 그냥 이렇게 쓱 보고 그냥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뭐 그런 쪽으로 좀 넘어간다거나. 저는 이제 그 독서 모임도 좀 몇 번 했었잖아요. 진짜 내가 되게 색에 민감하구나라는 걸 매번 느끼는 게 다른 분들은 이런 부분에 언급을 안 해요. 다른 책에서도 많이 예를 들면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되게 태양이라는 빛깔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문장으로 표현된 게 많거든요. 그런 문장을 읽으면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나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막 폭죽처럼 막 뭔가 터지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점이 조금 좀 소외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왜냐면 저만 그렇게 느끼니까 아니면 감각이 뛰어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말을 했을 때 공감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나는 너무 신이 나니까 하고 싶은데 굳이 꺼낼 수가 없는 얘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남이 신난 이야기 제일 좋아해요. 자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딴 얘기인데 눈물을 마시는 새를 익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책 좀 별로라고 들었는데. 네? 누구한테? 아니에요? 눈물을 마시는 사람 별로라고 들었다고요? 그 드래곤 라자 네, 작가님. 작가. 아까 드래곤 라자 이후에 썼던 어떤 소설이 좀 별로였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요. 드래곤 라자 이후에 퓨처워커가 있었고 퓨처워커 위에 폴라리스 랩소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눈물을 마시는 새가 있었는데 다 괜찮았어요? 퓨처워커 평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드래곤 라자가 되게 가볍게 시작해서 약간 철학적인 주제로 접근을 하는데 그 철학적인 부분을 너무 현학적으로 풀어내서 뭐야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눈물을 마시는 새는 대체적으로 호평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수많은 눈맛의 팬들에게 굉장히 팬덤 우리 대단합니다. 영덕 팬덤 아니 근데 무시합니까? 저도 드래곤 라자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놀고 놀고 잠깐 위험해졌어요.
근데 사실 놀고는 듣는 분들 중엔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아니, 그것도 아니다. 나 또 이거. 한종이야. 네, 왜 갑자기 눈물을 마시는 새가 생각이 났냐면 거기가 이제 네종족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인간이랑 도깨비랑 레콘이라고 거대한 네, 닭을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요. 그리고 나가라고 뱀으로 되어 있는 약간 파충류를 기본으로 한 인간형이 있는데 나가가 온도를 봐요. 그래가지고 눈은 잘 안 보이는데 대신 온도를 되게 민감하게 느껴가지고 그리고 청각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특수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데 생각을 그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말도 거의 안 하고 청각도 없어서 뭐 박수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유희 중에 뭐가 있냐면 화채라고 그런 숯불 단지에 이렇게 쇠 고리 같은 걸 넣어요. 이렇게 달군 다음에 그걸 들고 이제 무용수가 춤을 추는데 그러면 그 온도가 계속 변하면서 공기의 온도도 이렇게 변하면서 그런 색감들을 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묘사를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읽어야겠네요. 할 일 많다. 좋아할 것 같은 소설인데. 그리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그림 작업하시면서 오디오북으로도 많이 들으셨거든요. 오디오북으로 네, 오디오북으로 들어야겠다.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 책이 어떤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술이 인간에게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책 곳곳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예술가들이 언급이 돼요. 뭐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찰리 채플린, 뭐 섹스피어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모르는 작가도 있어가지고 그 아까 말했던 되게 세속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소피아에게도 약간 단 한 번에 뭔가 진정한 사랑 같은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이 책에 언급이 되는데 그 이야기에서 한 조각가의 작품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조각가 이름이 바바라 헤버스라는 여성 조각가인데 큰 돌 조각에 구멍 좀 뻥 뚫린 그런 작품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사실 추상 조각을 하는 조각가인데 예전에는 조각을 형태를 이제 뭐 미리 잡아놓고 조각을 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재료에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조각을 시작하는 그걸 하셨던 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헤버스의 조각 작품들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조각이 놓여있는 공간하고의 관계, 그리고 뭐 이 조각이 옆에 있는 어떤 다른 물체들과의 관계,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엘리 스미스가 이 조각가를 언급한 이유도 좀 나와 타인,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좀 인용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럭스를 통해 아트가 많이 변화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트랑 럭스가 한 얘기 중에 섹스피어 작품 중에 뭐 신벨린이라는 작품이 있대요. 처음 들어봤다. 저도 처음 들어봐요. 진짜 그런 작품이 있어? 했는데 이 신벨린의 고서가 있나 봐요. 근데 그 고서에 저희가 책 사이에 말린 꽃을 이렇게 딱 껴놓으면 다 말리지 않은 꽃을 껴놓으면 꽃의 수분 때문에 책에 약간 자국이 남잖아요. 근데 실제로 섹스피어가 쓴 신벨린 작품에 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자국이 이렇게 있나 봐요. 누군가가 꽃을 넣었다가 그래서 그 책에 남겨져 있는 그 꽃봉오리 자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트가 럭스한테 너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물었을 때 럭스가 이 신벨린이라는 고서에 남겨져 있는 그 꽃봉오리 자국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봤을 때는 누가 남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국에 불과하고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이제 제대로 그것을 보기 전까지만 그렇고 제대로 그 자국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꽃의 긴 목선이랑 줄기 끝에 달린 장미 봉오리 모양의 윤곽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자기는 되게 아름다웠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아트도 이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럭스랑 이제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헤어지고 나서 아트가 이 신벨린 고서가 놓여있는 도서관에 찾아가서 그걸 직접 보러 가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봉오리 모양의 말린 꽃 자국
럭스를 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럭스는 그냥 진짜 영국인은 아니고 크로아티아 출신의 이민자거든요. 아마 앨리 스미스가 말하고 싶은 것도 이런 럭스라는 젊은 여성을 통해서 이민자이고 이방인이도 한 사람이 이 영국 가족을 보잘것없는 작은 행동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앨리 스미스라는 작가는 1962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영국의 작가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약간 사회 참여적인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내는 작가이고 이 계절은 사실 4부작 작품이에요. 그래서 계절 시리즈로 봄, 여름, 가을이 다 있나요? 네, 맞아요. 가을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겨울, 그 다음에 봄, 여름 이런 순으로 나왔고 첫 번째로 출간된 가을은 한강 작가님이 수상하기도 한 그 맨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작품이고 그 가을까지 포함해서 앨리스 스미스의 작품이 총 4번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상은 못하셨던 것 같아서 좀 시리즈 전체가 되게 음. 퀄리티가 있나 보네요. 그런가 보네요. 네, 그래서 계속 이 시리즈의 저희 국내 출간판은 다 그 아까 말한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이 표지이고 외국에서는 어떤 판으로 나왔을까 해서 봤더니 펭귄북스는 다른 그림이더라고요. 좀 전혀 다른 약간 데이비드 호크니 같은 그림 느낌의 표지도 있고 좀 다른 느낌의 표지도 있었어요. 그 모지스 할머니의 그 계절에 맞춘 맞아요. 그림들을 계속 썼나 보네요. 네, 민음사에서 출간됐는데 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모지스 할머니가 그래도 좀 많이 알려졌던 것 같거든요. 제가 또 재밌었던 거는 이 소피아, 아이리스, 아트, 럭스 이렇게 이름이 이렇잖아요. 사실 소피아는 소피라고 하면 지혜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리스는 아이요? 뭐 이런 애칭인데 그게 분노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아트는 뭐 말 그대로 예술이고 럭스는 빛이잖아요. 네. 작가 이름에도 살짝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이 책에서 작가는 이 빛이라는 이름을 가진 럭스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연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고 럭스가 이 책에서 한 말 중에 왜 다른 때에도 늘 평화와 호의가 깃들도록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 이상 크리스마스가 다 무슨 의미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뭔가 호의와 평화 이런 마음을 갖고 서로를 대해야 되지 않을까? 또 좋은 쪽으로 교훈적인 의미로 되게 확신 없이 말. 그게 네. 생각나네요. 뭐요? Everything Everywhere. 보셨나요? 네, 제가 제일 먼저 보지 않았나요? 우리 엄청 이야기했잖아. 어떻게 내가 그렇게 엄청 울었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났어. 맞아. 나는 근데 또 안 울었다고. 그래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친절하게 대하는 거. 카인드. 어. 비카인드 얘기하면서. 이렇게 울었다고. 근데 진짜 요새 되게 혐오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이 혐오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다른 나라의 이야기지만 뭐 우리나라 이야기랑 크게 뭐 다를 바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책을 읽지는 않았고 줄거리 같은 걸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리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와달라는 말이 한 번에 네. 온 거잖아요. 사실 가족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반목하면서 지낸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작은 계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냥 저는 어렸을 때도 가족끼리 싸웠을 때 그러니까 다음날 일어나서 엄마 배고파 뭐 이렇게 일어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는 하루 안 가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그냥 다 까먹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간혹 나 언니랑 지금 한 달째 말을 안 해요. 맞아. 그런 사람들 사람들이 있구나. 있기는 가능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저게 어떻게 되지? 어떻게 기억하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삐지거나 화난 게 며칠 갔어요. 근데 그걸 푸는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맞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럭스 같은 사람이 그쵸. 중간에 불러주는 거 음. 이게 되게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 소피아와 아이리스도 서로한테 어떤 마음이 좀 있었기 때문에 럭스가 불렀을 때 오고 뭐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겠죠. 럭스와 아트의 관계는 그렇게 짧은 끝나나요? 아르바이트가 끝나면서 끝납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럭스가 그런 얘기도 해요. 레즈비언.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연애 얘기로 안 가요. 음. 약간 아트는 뭔가 조금 호감이 있었던 것처럼 아쉬움이 좀 있었겠네. 네, 보이지만 이게 이제 좀 재밌었던 얘기가 뭐냐면 아트가 블로깅 하잖아요. 네. 그리고 트위터도 해요. 아트가. 근데 그 헤어진 여자친구 샬롯이 아트 계정을 뺏어서 엄청 이상한 트위터를 막 해요. 아니 왜? 안 좋게 헤어져서? 그러니까 뭔가 허위성인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무슨 캐나다 무슨 새를 어디에서 발견을 했다. 근데 그 캐나다 무슨 새가 정확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새가 되게 발견하기 어려운 새인 거예요. 그래서 아트의 원래 트윗 계정은 팔로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샬롯이 하는 트윗들 때문에 팔로워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래서 그 아트와 럭스와 그 소피아의 집에서 다 모였을 때 아이리스가 그 트위터로 인해서 그 캐나다 무슨 새를 보려고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온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이런 그래서 대사건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로 밝혀져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오. 그래서 되게 아트는 사실 그 트위터 때문에 계속 알람이 계속 뜨고 막 그래서 휴대폰을 꺼놓고 있었거든요. 사람들 맨날 뮤트합니다. 뮤트해가지고 말로 뮤트합니다 이거 하지. 왜 휴대폰 핸드폰을 자체를 꺼? 꺼놨었어요. 그로 인해서 더 유명해지고 그래요? 그럼 네. 아트는 계속 그렇게 허세 부리나? 아니 허세도 안 부리고 사실 그 어. 아트인 네이처라는 그 블로그에도 되게 허세적인 얘기를 써요. 어떤 느낌은 아까 약콩님이 나는 이런 문장은 좀 별로다 했던 그런 문장들을 장황한 문장들? 맞아요. 장황한 문장들을 블로그에 막 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블로그가 잘 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근데 그 블로그도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하고 나눠서 써요. 그러니까 각자 집필자들을 주제별로 나눠서 함께 운영을 하고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있어요. 이게 그 뒷부분 이야기도 상당히 나오는군요, 소설에. 네네, 조금 네, 아. 나와요. 아무튼 샬럿이 앙심을 가지고 한 행동이 오히려 좋게 됐네요, 아트에게. 네, 근데 사실 그래서 그 끝에 보고서는 사실 정말 샬롯이 앙심을 가지고 한 행동이었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닐 수도 아니야, 있겠구나. 의심이야. 확실합니까? 확실해 그거. 그래, 좋은 의도로 그럴 수는 없다. 보통은 어떤 흥미가 확 당기는 부분이 있어서 읽고 싶어지거든요. 이렇게 밖에서 이야기하다가. 근데 이번에는 너무 모르겠어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섹스피어 책에 꽂힌 그 꽃 이야기는 되게 좋았어요.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낭만적이었어. 자, 오늘 저희 사실은 눈이라고 했지만 겨울이 주제였던 것 같아요. 네. 겨울 2로 겨울 정정합니다. 겨울을 주제로 또 이야기해봤습니다. 아직도 겨울의 한가운데예요. 55화가 다 업로드 될 때쯤에는 봄이 왔겠죠? 벌써요? 아니네요. 한 달밖에 4화밖에 안 올라가는군요. 추울 때 뵙겠습니다. 자, 오늘 또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56화 또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